제일 첫 번째, 광화에 대해서 보면 광화는 행동능 심리학자 스키너가 제시한 것으로 행동 심리학의 용어이며 동물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동물이 이제 먹이를 주면 그 행동이 이익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하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자, 즉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 즉 매 순간의 예측보다는 경험적으로 보상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 광학습의 특징입니다. 이 경험을 보상으로 계산하는 게 학습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도와 비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가 정해준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대로 계산하는 거지만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주어진 문제만을 지도받을 뿐 해결 방법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사람의 행동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 이거를 보고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문제만을 지도받을 뿐이고 나머지는 시행착오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격자세상의 로봇. 이 녀석이 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지점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보자마자 이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리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가보고 아이구라 만나가지고 보상을 잃기도 하겠죠. 지를 만나서. 그러면 다 가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는 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격자세상의 로봇이 보면 어떤 확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트폴은 어떤 거냐면 이 카트에 폴을 얹고 안 넘어지려면 이 카트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카트를 움직여 보면서 넘어지는구나 안 넘어지는구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카트를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 강학습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돌 깨기 게임인데 이 백돌 깨기 게임을 처음에는 요 공이 떨어지더라도 요 바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공을 튕기는 일이 발생하겠죠. 경험적으로. 그러면 공을 이제 튕기고 와서 내려오니까 점수가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학습이 생각을 합니다. 저 공을 튕기면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점수를 내자라고 생각해서 바가 움직이면서 공을 튕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구멍이 생기면 공을 여기다 보내면 다다다 치겠죠. 이렇게요. 요런 거를 알고부터는 이 강학습을 한 이 녀석이 저기에 공을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강학습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즉 자기에게 이익이 많이, 즉 보상이 많이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게 강학습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을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자, 강학습. 그처럼 미지의 환경에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 기대되는 보상이 제대가 되도록 상황별로 취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강학습이고, 기계가 사람처럼 미지의 데이터도 대응하도록 스스로 학습기를 변화 가능한 구조입니다. 강학습의 성질을 잘 보시면 모르는 환경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때 이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향후 기대되는 누적 보상값이 최대가 되도록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을 찾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에이전트가 있어야겠죠. 에이전트가 있고 현재 상태 스테이트, 그 다음에 누적 보상값 R, 그리고 행동 액션, 그 다음에 정책 폴리시. 자, 이런 개념을 식에 녹아내서 우리가 기대되는 누적 보상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MDP라는 하는데, MDP는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MDP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저침에 이제 처음에는 관측을 입력하면 상태를 판별하겠죠. 그 다음에 규칙 후보를 선택해요. 내가 경험을 했다면 이 규칙 선택값이 있을 거고, 없다면 그냥 주어진 불확실성을 가지고 MDP 가지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행동을 선택하면 이제 행동을 하고
보상값을 받겠고 다시 학습기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이 됐다면 이 규칙을 통한 이 행동을 통한 뭔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규칙의 집합을 만들겠죠. 규칙 후보를 이제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규칙 후보를 보고 행동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 후보가 천천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규칙 후보군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효율적이고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하는 무작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규칙 후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 에이전트는 이 상태와 첫 번째 보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S에서 네 가지 특정 행동을 하겠죠. 특정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S 다시 즉 SK 플러스 1로 지점으로 상태가 바뀌고 보상값도 생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기는 보상값 있죠. 여기서 생기는 요 R 누적 보상값을 계속 계산하면서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그 메모리 리리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상태를 계산하고 확률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고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MDP를 사용합니다. 자, 우선 마르코프 모델을 보면 마르코프 모델은 미래의 상태는 현재 상태에 영향을 받고 과거 상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말해요. 즉 ST부터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과 이전의 과거 ST에서만 발생하는 게 그 다음에 발생하는 확률하고 같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전 과거가 내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이전 과거의 모든 게 내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마르코프 모델이고 이거를 위해서 마르코프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상태를 더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 A를 했을 때의 확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고 강화학습에서 시간 T에서의 상태와 행동에 의존하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기반을 두고 학습을 진행하고 행동의 결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강화학습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강화학습의 목적은 기대되는 누적 보상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찾는 것. 정책은 각 상태가 선택할 행동을 지정하는 거예요. 즉 스테이트가 변하는 건 당연한 수준의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려면 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겠죠. 그 근거를 모아놓은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책을 그런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기대되는 누적 보상값이 최대가 되도록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강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보실 내용은 강학습에 대한 결정 과정을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부터 볼게요. 강학습. 정책이 좋아지도록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정책.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T에서는 ST와 행동 AT가 주어질 거예요. 각 S와 A의 부문집합으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행동을 해서 그 다음 ST 플러스 1로 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MDP 과정으로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가 상태 전이 확률이 보시면 S와 A를 한 다음에 옆에 ST 플러스 1로 가겠죠. 요 확률이 상태 전이 확률이라 부르고 요 확률을 선택을 할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파이 SA라고 부릅니다. 요 특정 S 때 A를 선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 게 정책이니까. 자,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면 S일 때 A가 되는 확률도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S일 때 A를 선택하는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상태 전이 확률은 SA를 했을 때의 그 다음에 ST 플러스로 가는 확률.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보상함수. 보상함수는 이제 ST 때 A 행동을 하면 보상이 생길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는 함수가 보상함수 개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이게 시간 T에서 T 플러스 1로 갈 때 수반대에 대해지는 내용은 제침의 파이 SA, PST 플러스 파 ST AT.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 다음에 발생하는 보상에 대한 함수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보상은 상태와 행동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좋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기회에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결정해 가는 것. 이 다음에 가면 더 좋을 거야, 이 다음에 가면 이 더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겠죠. 일련의 행동 순서는 MDP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의 행동 결정을 했다면 리워드를 계산하겠죠. 저 보상을 가치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때 벨만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벨만 방정식을 통해서 최적의 가치를 구한다면 이 최적의 팔리시 정책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계산해 버렸으니까 어디로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한테 누적 기대되는 보상값이 이만큼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정책을 업데이트한다면 차후에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을 거칠 때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강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누적 보상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보상치. 자, 단순합계와 할인 누적합계 있는데, 단순합계는 각 스테이트의 가치를 이제 보상값 R로 한다는 거예요. 보상값이 전체 더해지면 연속해서 보상치가 더해지면 지속적으로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무한대로 커질 가능성 때문에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 할인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걸 할인 누적합계라고 부릅니다. 더 실질적으로는 할인 누적합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할인율 보시면 각 스테이트의 가치는 처음에 S0에서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냥 보상을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감마를 곱합니다. 승수력만큼 곱해요. 즉 이 감마는 할인율이라고 해서 0과 1 사이 값입니다. 0과 1 사이 값은 서로 곱하면 곱할수록 낮아지겠죠. 즉 이게 1승, 2승, 3승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에 보상되는 보상값, 미래에 기대되는 보상값은 줄어들겠죠. 즉 가까운 보상이 먼 미래의 보상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의 차이 보시면 현재 돈의 가치와 몇 년 후의 돈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생기는 가치는 지금으로 생각하는 가치하고 똑같이 보지를 말고, 미래에 생기는 가치는 희박하고 미래에 생기는 가치는 나중에 차후적인 문제니까 거기에 기대되는 보상값을 할인율을 곱해서 구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 단순 합계처럼 지속적으로 값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도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현재 시점인 할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함수를 살펴볼게요. 즉 앞에서 말한 보상함수의 개념을 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따른 상태, 행동, 가치함수를 따지는 거예요. 상태 가치함수와 상태 행동 가치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상태 S에서 정책 파이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얻게 되는 기대 보상값입니다. 그래서 V 값이 가치가 있고 파이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의 값이겠죠. 자, 그러면 E가 뭐냐면 expected 기대값이에요. 즉 ST라는 상황에서 정책 파이가 수반이 될 때 기대되는 보상값은 R, 그다음에 할인율하는 감마 R, 감마의 제곱 R, 즉 기대되는 누적 보상값을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요 식이 될 겁니다. 요 식이 이제 우리가 V5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이 추가되는 상태 행동 가치함수예요. 즉 상태 S에서 행동 A를 한 다음 정책 파이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얻게 되는 기대 보상값, 그건 Q5라고 부르고 S와 A라는 거든. 행동을 한 다음이에요. 위에 거는 상태 때 스테이트 이렇게 계산한 거고 행동을 한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을 했으니까 A가 발생했다는 것만 다르고 위에 거 비슷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구해지는 수식도 expected로 기대값이니까 A만 추가되는 거지 거의 같습니다. 자, 같고 그 다음에 K가 0부터 하는 이유는 이게 할인율이 없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K 0부터 시작합니다. K가 0이라면 할인율은 없어지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R 뭐가 됩니까? R 1이 되겠죠. R 1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t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보상값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계도 봤을 때도 ST가 있으면 행동 AT를 하고 ST가 되기 전에 바로 이 상태에서 뭐가 생깁니까? RT 플러스 1이 생겨요. 즉 ST의 행동을 하고 다음에 보상값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시면 T 플러스 1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도 K가 0이 되면 감마의 0승 그리고 보상값에 뭐가 돼요? T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것도 좀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밑에 것도 똑같죠. 감마의 0승 R의 보상값이 T 플러스 1입니다. 즉, 요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강화학습은 사전에 제공되는 상태 행동 보상의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해 정책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행동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때 QSA가 개선되어 있다면 각 상태 S에서는 QSA를 최대로 하는 행동을 선택하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즉, 그러고 보니까 QSA를 자료를 만들면 되네요. 즉, 근거 마련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Q나 파이, 우리 V나 Q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Q나 V 값을 구해서 내가 지금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즉 Q를 보고 Q 파일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보상값이 이렇게 기대되겠구나. 그러면 이 높은 값을 선택하면 내가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거를 보고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Q탭으로 같은 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벨만 방정식을 천천히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태 S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태 S에서 출발을 하는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함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기준이 S에서 S-를 가는 S가 단위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S에서 A를 선택할 확률 phi SA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phi A를 선택한다 ST 시간대.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S니 그냥 S라고 쳐도 되겠죠. 요 확률인데 우리는 요거를 표시하기로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를 선택해서 A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A를 선택해서 S-로 가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S에서 S-로 갈 때 A를 통해서 S-로 가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수식이 또 뭐가 있습니까? A를 행동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겠죠. 보상이 R 있네요. 이 상태에서 벌어지는 게 보상은 뭡니까? R 보상 S에서 S-로 갔을 때 A를 통해서 생기는 보상. 즉시 보상값이 되겠죠. 이거 수식을 다 한번 적어 볼게요. V 파이 S는 처음에 전체 파이 SA를 선택하는 확률, PS-A를 해서 선택하는 확률, 그 다음에 생기는 누적 보상값, 생기는 보상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R에서 S-A를 선택할 확률. 그 다음에 미래에 생기는 보상값을 다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생기는 보상값이 뭐가 됩니까? 할인율에 기대되는 보상값에 아까 우리 했던 거 K는 시그마죠. 0부터 뭐까지예요? 무한대까지. 어디 갈 줄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보상값 K 맞죠? 미생이니까. 그러면서 보상값은 T 플러스 K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 플러스 1을 선택할 확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T 플러스 1은 S-가 되겠죠. 자, 요렇게 V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V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 Q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Q 파일 같은 경우는 SA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걸 볼게요. 처음에 SA가 시작이니까 이 SA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 P, SS, S-로 갔을 때 A를 선택할
확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상값을 계산하는 거 S에서 S-로 갔을 때 가면 A를 통해서 갔을 때의 보상값 맞죠? 그 다음에 오면 이제 S-로 오겠죠. 자, 이 S-로니까 이 S-는 이렇게 생각하면 V 파이 S-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Q를 계산할 때는 처음에 이제 P 나오죠. 확률 S에서 A를 통해서 S-로 갈 확률과 누적 보상값과 미래에 생기는 누적 보상값은 이제 S-가 됐으므로 V 파이 S-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식이 Q파이는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V파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V파이는 어떻게 돼요? 위에 수식을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뭐 같습니까? Q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Q로 대체하면 요게 지금 Q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래서 V파이는 요렇게 구할 수 있죠. 즉, 왜냐? 제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V파이만 우선 구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 됩니까? QSA가 되죠. 맞죠? QSA. 그래서 바로 이걸 식을 이끌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그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S에서 출발을 하네? 그러면 V파이를 구할 수가 있네. 그러면 S에서 A를 선택하는 건 정책의 이야기니까 파이 SA로 구해지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단위가 좀 바뀌었네. QSA네. Q파이 SA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A가 단위가 되는 경우에는 SA네. Q파이를 SA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근데 한번 보상값을 받았네. 맞죠? 그럼 S-로 바뀌었네. 맞죠? 그러면 S-에서는 V파이 S-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을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동한 수식을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요거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V를 구하고 식을 구해서 이거를 시그마에서 풀어가서 씁니다. 자, 풀어가서 기대 보상값을 하나씩 구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보상을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미래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R이 한번 빠졌으니까 요 R을 이제 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면을 들고 옵니다. 파이 하고 P 그 다음에 R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미래에 생기는 누적 보상값입니다. 기대 누적 보상값이에요. 그래서 expected로 썼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V파이 S-가 되죠. V파이 S 되고 아까 우리 계산해봐서 여기는 또 이게 QSA가 되죠. 그래서 V파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뭐였습니까? QSA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V 수식도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 길쭉한 이거였는데 똑같으니까 이거를 Q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벨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적 계획법을 볼게요. 동적 계획법.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작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 작은 문제들의 해를 더 큰 문제의 해를 찾는데 사용하는 기법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 동일한 작은 문제들의 해를 기억해두고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풀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 즉 동적 계획법을 이용해서 씁니다. 강학습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잘한 문제를 기억해 놨다가 차후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두면 이제 전체를 문제, 즉 Q 테이블을 보고 아니면 가치 테이블을 보고 그 테이블 따라 행동을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작은 하나하나를 풀면서 그게 모아서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강학습에서는 P와 보상값을 구하여 동적 계획법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제일 처음에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움직임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임의의 정책 파이에서 시작하여 파이에 대하여 벨만 방정식이 수렴할 때까지 V파이를 계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V파이가 만들어질지를 보는 거고 V파이가 계산이 나왔다면 이거를 정책 파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식을 만들어 가겠죠. 자, 이걸 우리가 전책 반복 과정이라고 불러요. 제일 처음에 임의의 파이 정책을 평가해 보면 V가 나옵니다. 즉, 이 정책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나
그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가치를 계산하겠죠. 그 가치를 계산하고 이 가치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평가해봐서 V값을 만들어봐요. 계산합니다. 이거를 반복을 해서 차후에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정책 평가를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에서 V 파이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정책 파이를 따를 때 각 상태에서 얻게 되는 기대 보상값은 V 파이를 계산해 봅니다. V 파이는 아까 우리 수계 봤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죠. 벨만 방정식으로. 자, 그래서 모든 상태를 번갈아 방문하면서 경험이겠죠. 벨만 기대 방정식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즉 임의의 가치함수 V0에서 시작하여 VK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도 있겠죠. 우선은 시작은 VS 0부터 시작을 하겠죠. 0부터 시작을 해서 리피트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파이가 S가 있고 A를 선택하면서 상태가 바뀌겠죠. 이거를 계속 해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로 갔을 때 가치값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해요? 아, 더 이상 좋은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막 행위를 해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V라는 기록한 테이블이 갱신이 될 거예요. 갱신이 되면 아웃풋은 이제 V에서 V8가 나오겠죠. 정책에 따른 V값. 정책에 따른 V값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파일 계산합니다. 즉 이거를 정책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상태 가치함수 V로부터 정책 파일을 결정. 자, 파일은 QSA에서 A를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Q파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을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자, 임의의 정책 파이에서 시작하여 파이에 대해서 벨만 방정식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서 V파이를 계산을 실시해요. 그래서 V파이 나왔잖아요. V파이의 값을 활용하여 파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파이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즉 여기서 A 행동을 취해서 가장 최대로 보상값이 크게 나오는 값을 파이로 구한다는 거예요. 자, K0일 때는 V파이 값은 처음 없겠죠.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책도 그냥 임의 정책일 거예요.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한번 돌려보니까 서서히 값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 공식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값을 움직여 보면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나오겠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K 값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아까 우리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이에 따른 뭐가 나옵니까? 정책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책 반복학습이라고 부르고, 정책 반복학습에서 값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즉 임의의 가치 V0로 시작해서 정책은 계산하지 않고 가치함수의 갱신을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자, 아까 뭐였습니까? 정책 반복과 계산이라는 방법을 계속 돌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V값이 계속 수렴할 때까지 무조건 돌립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값 반복학습이라고 불러요. 자, 정책 반복이나 값 반복 알고리즘의 단점을 볼게요. 정확한 마르코프 결정 과정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이나 방법들이나 팁 같은 것들이 다 제공되는 경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MDP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에 대해서 효율이나 방법을 모두 안다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모델이 그러면 정책 그 모든 걸 다 안다는 과정은 결정론적 세계관에 좀 더 가깝기는 하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과정 아니니까.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수능 문제는 Q러닝 알고리즘처럼 모델이 없이 학습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근거를 못 찾아요.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서 그냥 처음부터 경험을 하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리드 방법으로 행동을 실행하여 보상 R을 받고 다음 정책 S-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즉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많은 정보, 즉 MDP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모델이 주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행한 다음 그리드 방법으로 최고 좋은 선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책 분리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Q 함수를 갱신하기 위해서 상태 S-에서의 행동 A-를 결정하는 정책과 실제로 다음 상태로 가서 행동하는 결정하는 정책이 다른 방식. 즉 S-에서 S에서 S-로 가는 거하고 S-에서 다시 그 다음에 S-로 가는 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만 계산하고 그 다음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 하나를 계산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자, 요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Q러닝 알고리즘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러닝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제가 이 방을 움직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각 방이 어떤 거냐면 0번, 1번, 2번, 3번, 4번 방이 있고 여기 문입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아웃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 했을 때는 지금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5번으로 가는 것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없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Q러닝을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에 룸 1, 룸 2, 룸 3, 룸 여러 가지 룸을 다 적어놓고 각 스테이트별로 이동을 할 때 보상값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 보상값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전부 제로로 합니다. 우선은. 근데 룸 1번에서 룸 5번으로 가는 경우, 룸 4번에서 룸 5번으로 갈 수 있죠. 이때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룸 5번에서 0번 가는 경우는 다시 0점이 되겠죠. 근데 수식에서 0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룸 5번에서 5번 가는 것도 100을 줬습니다.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계산하다 보면 0을 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값을 곱하기 때문에 또 더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0은 더해봤자 곱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값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목표인 1에서 5로 가는 거, 4에서 5로 가는 거. 그래서 5번에서 5번으로 가는 거를 10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뭐가 필요하다면 첫 번째, R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보상 테이블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Q 테이블,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Q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상값을 계산해 봅시다. 보상값은 처음에 각 스테이트가 있고 어떤 방으로 갈지에 대한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번 방에서 0번으로 가는 거는 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못 가는 것들은 전부 마이너스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0번 방에서는 4번 방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보상값은 모르니까 0입니다. 그리고 4번 방도 0번 방으로 갈 수 있죠. 아직은 모르니까 0. 못 가는 것들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보상값이 주어진 건 100, 3개가 주어지죠. 즉 1번 방에서 5번 방 가는 거, 4번 방에서 5번 방 가는 거, 5번 방에서 5번 방 가는 거. 이렇게 100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도 갈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1, 갈 수 있는 것은 수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Q러닝 테이블, Q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Q 테이블 전체는 제로입니다. 왜?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QS의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어진 문제가 S1번 방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감마 할인율은 0.8이다. 행동은 5로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Q 테이블은 뭡니까? Q는 SA잖아요. A가 수반이 되어야 돼요. 즉 QSA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상값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보상값은 1, 5죠. 보상값은 1, 5니까 1번 방에서 5번 방 가는 거니까 100이네요. 우선 첫 번째 보상값은 100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0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요 밑에를 계산하면 되죠. 자, 맥스 Q S A-, 즉 내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 A-가 가장 큰 값을 A-를 선택해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놈을 선택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됐습니까? 1, 5니까
1번 방에서 5로 가거나 3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5 다시 가는 걸로 Q1로 5로 했으니까 설정하였으므로 5번 방으로 이동한 뒤 QSA를 선택하여 값을 구하면 돼요. 가장 큰 값을 됩니다. 가장 큰 값을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5A-가 있는데 5번 방으로 갔으니까 이제 5가 되겠죠. QSA. A-, 즉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5번 방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1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Q5-1, 5-4, 5-5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지금 Q 테이블입니다. Q 테이블이니까 뭘 봐야 돼요? 보상 테이블이 아니라 Q 테이블을 봐야 됩니다. Q 테이블. 지금 Q 테이블을 보니까 값은 전부 다 0, 0, 0입니다. 0, 0, 0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Q1, 5를 계산하면 처음에 보상 100, 그 다음에 할인율 0.8, 그 다음에 0는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Q 테이블은 한번 갱신이 됩니다. 자, 1, 5만 100이 생기고 이거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모든 지점을 계속 계산합니다. 누적으로 계산해요. 이거를 한 5, 6천 번 해야 됩니다. 각 스테이트에서 막 이동하고 움직이고 계산하고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F로까지 나오는데 결과값은 솔직히 크게 나와요. 근데 너무 값이 크니까 가장 큰 값을 100으로 잡고 비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값으로 나중에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Q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면 요거대로 가면 돼요. 2번 방이니까 2번 방에서 값이 제일 큰 거는 뭡니까? 0, 1, 2, 3. 64. 3번 방으로 가면 되네요. 맞죠? 그러면 3번 방에서는 81, 51, 80입니다. 1번 방이 가장 높네요. 1번 방 갑니다. 그리고 1번 방에서 가장 높은 값은 64, 100이니까 5번 방으로 바로 갈 수 있네요. 5번 방으로 갑니다. 즉, Q 테이블만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Q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Q 테이블이 너무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풀자라는 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Q러닝에서 딥러닝 신경망을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구글의 딥마인드 논문에 소개되었고 Q러닝을 딥러닝 신경망으로 하자. 그래서 아타리 고전 게임의 성공 플레이 보니까 매우 성공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Q러닝 관찰 상태와 행동의 Q테이블의 크기가 영향을 크게 감소하게 됐어요. 자, Q러닝도 Q테이블 만드는데 이게 한두 개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100개, 1000개도 문제가 없지만 실제 게임이나 실제 행동에서 적용해 보니까 이 Q테이블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리플라이 메모리와 경험 메모리라는 방식을 적용을 하자가 됐습니다. 즉, 두 개의 Q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목표 이동의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Q러닝 테이블을 쓰는 게 아니라 딥러닝에 쓰는 방식을 들고 와서 쓰자라는 이론입니다. 이제 소스를 보면서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Q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보상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처음에 이 값은 잘 보니까 리워드에 관련된 거네요. 자, 리워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Q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출력해 보았어요. Q 테이블은 전부 MP0 쓰죠. 6x6입니다. 왜? 아까 행동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전부 다 제로로 가는 거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선택하게 만들어 놨네요. 이니셜 스테이트를.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상태 주정 후 가능한 액션을 선택하는 것은 A가 아닌 경우에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때 결정해 놨고, 그 다음 take action, 즉 하나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값들을 계산해서 Q 테이블을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인 에이전트. 자, 지정된 수의 에피소드를 수행한 후 행렬을 정규화, 노멀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값이 Q 테이블이 여기가 막 5000 이렇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를 100으로 바꿔서 정규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노멀라이즈 매트릭스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2번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방을 갱신하는 과정을 보여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번 방에서 선택을 하고 Q 테이블을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처음에 값이 생기는 부분은 언제부터입니까? 5번 방으로 가는 경우가 값이 생기겠죠. 왜냐면 아까 우리 그 보상 테이블을 보시면 보상 테이블은 전부 다 제로입니다. 더 하나 곱하나 제로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아까 Q1-5로 출발한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보상값에서 값이 있는 게 5번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Q1-5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랜덤으로 하는 것도 2번 방에도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2번 방을 감안하면 2번 방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5번 방으로 갈 때가 생기겠죠. 5번 방으로 갔을 때만 보상값이 생겨요. 그러면 5번 방으로 갈 때만 보상값이 생기기 때문에 정작 Q 테이블은 요 때만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갱신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는 500으로 나오지만 이거를 아까 우리 정규화를 한다, 노멀라이즈 한다 했잖아요. 정규화를 해서 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그려지면 만약에 랜덤으로 1번 방에서 출발한다 칩시다. 1번 방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5번 방 갈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0번 방에서 출발한다고 칩시다. 0번 방에서 출발을 하면 4번 방으로 가겠네요. 0번에서 4번 방. 그 다음에 4번 방에서는 바로 5번 방 갈 수 있네요. 5번 방. 요렇게 해서 즉 Q 테이블만 만들어지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동 즉 정책을 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강학습이고 강학습의 소스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한 거 빼고 좀 복잡한 소스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거들은 1시간 동안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Q 러닝의 예제를 들고 와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 여기 있던 나오는 소스들은 아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소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현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